네, 지난 시간에 이어 06장 일과 에너지 두 번째 파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일에 대한 개념을 주로 설명을 했고, 이번 시간부터는 그 이후에 일률, 충돌 등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은 일단 영문으로 파워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물리적인 의미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변화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보면 한 문자로 P라고 인류를 보통 표시를 하고 dt분의 dw가 원래 인류의 개념입니다. 즉 단위 시간 동안에 일을 얼마나 했는지 또는 일과 에너지는 등가이므로 에너지는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일률입니다. W는 지난 시간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F.S로 계산됐다고 했으니 다음과 같은 수식을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물체가 예를 들어 날아간다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이미지처럼 비행기가 날아간다고 했을 때 dt분의 d f.s에서 f가 변하는지 s가 변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힘이 일정한 가운데 변이가 계속 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케이스이니 이 수식을 다시 쓰면 f.dt분의 ds로 나타낼 수 있고 dt분의 ds는 한 문자로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가 변한 것이니까 속도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P를 인류를 구하는 공식은 dt분의 dw를 구하는 게 1번, 또 주어진 문제의 조건 속에서 힘이 일정한 가운데 속도가 주어지게 되면 f.v라는 걸로 인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는 여기 써있는 문자에서처럼 벡터 물리량이 아니라 스칼라 물리량입니다. 도트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률에서 많이 쓰이는 단위로는 호스파워라고 되어 있는 마력을 쓰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썼던 단위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이해를 또는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단위이다. 그래서 마력은 보통 HP로 나타내고 호스파워에서 746W 정도를 마력으로 나타냅니다. 또한 우리가 전기의 단위에서 전력량을 쓸 때 와트라는 개념으로 인류를 보통 많이 표현을 해주는데요. 인륜의 단위에서 와트는 줄 퍼 세크를 나타내는 MKS의 단위계입니다. 그래서 전력량에서는 보통 전기적인 인륜과 시간의 곱으로 전력량을 나타내는데 인륜이 와트고 시간이 세크 또는 미닛 또는 아워 정도로 나타내는 시간의 단위로 곱해서 씁니다. 일반적으로는 와트 아워를 많이 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1kWh라고 해주면 앞에서 설명했던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킬로라고 되어 있는 접두어, 와트라고 되어 있는 인륜의 단위,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력량에서 시간의 개념으로 아우어, 세 개가 곱해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이 뜻은 1kW의 인륜을 가진 어떤 디바이스가 1시간 동안 소모하는 전력의 토탈 양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0W가 1kW고 초로 나타내면 3600세크이니 이것을 풀어서 나타내면 3.6 곱하기 10의 6승, 그리고 단위는 주를 갖게 됩니다. 즉 전력량은 결과적으로 일 또는 에너지의 단위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제인데요. 세계에는 참 높은 여러 빌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타이페이 101이라고 되어 있는 고층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고층 빌딩에는 필수적으로 고성능 엘리베이터가 구비가 되어야 하는데 주어져 있는 문제를 보면 빌딩의 높이가 500m이고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37초가 소요된다고 하면 적재 한도가 2000kg인 엘리베이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력은 얼마나 소비를 할 거냐가 주어진 문제입니다. 문제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아래에 있는 물체가 위로 올라가니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만큼 누군가 일을 해줘야 됩니다. 모터가 하겠죠.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받습니다. 즉 단위 시간 동안에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공급을 해줘야 하는 문제인데 문제를 가만히 보니 위치 에너지 베이스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같고 포텐셜 에너지는 mgh로 계산이 되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mgh로 계산해서 2000kg
9.8m/s 제곱 500m를 통해서 구하게 되면 9.8 곱하기 10의 6승 줄이 필요한데 37초 동안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률 P는 dt분의 dw이므로 밑에 37초, 위에는 9.8 곱하기 10의 6승 줄을 넣고 계산기를 통해서 2.65 곱하기 10의 5승이라는 크기를 구한 이후 단위는 적정하게 내가 선택을 해서 줄 퍼 세크이므로 당연히 와트라는 단위를 써서 전력의 양을 구합니다. 마력으로 구한다고 하지만은 앞에 있는 단위 환산을 이용을 해서 355마력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말 355마리가 끄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일률이므로 아주 큰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조하는 이미지로 하나 나타낸 겁니다. 현존하는 자동차 중에서 대중적으로 팔리는 차 중에서 제로백이 아주 우수한 페라리 599라는 차입니다. 이 차는 엔진이 출력이 670마력 정도이니 얼마나 거대한 엔진이, 에너지 소모가 큰 엔진이 달려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하나 정도는 사볼 만한 차인 것 같습니다. 학습문제 6.13번을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kg의 포탄이 수평과 60도인 각도로 100m/s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래 이미지에 나와 있네요. 지면이 있고 지면과 60도의 각도를 이룬 상태에서 날아가는 상태입니다. 포탄이 날아가고 있는데 이때는 일정하게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속도는 100m/s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인류는 제일 먼저 개념이 P는 dt분의 dw이므로 단위 시간과 에너지의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식에서 dt분의 dw 이외에 f.v로 구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인류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을 쓰면 f.v는 내적이므로 P는 f.v는 중력에 해당하는 F가 mg로 V가 속도 크기로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끼인 각도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이쪽이 60도 이쪽은 당연히 90도이므로 전체 각도는 150도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150도를 곱해서 인류를 구해보게 되면 30kg 9.8m/s 제곱 100m/s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까지 해서 마이너스 2.5 곱하기 10의 4승 와트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일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을까요? 힘의 주체가 바로 중력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포탄을 날리는 것은 여기에 있는 포탄을 발사시키는 기계에서 이 일을 한 것이고 일률이 여기에서 산출이 되는 것이겠지만 여기서는 문제가 중력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합니다. 다음은 운동 에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장기간 진행을 할 텐데 일단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에 특화시켜 얘기를 해보면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있는 물체가 힘을 받아서 변이가 유발되는 경우에 수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중에 세 번째 공식이 V2 스퀘어 이퀄 V1 스퀘어 플러스 EAS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속도에 대해서 이 수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항시켜 정리를 해서 ES분의 1 V2 스퀘어 마이너스 V1 스퀘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F는 ma라고 되어 있는 뉴턴의 제2법칙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양변에 m을 곱해서 똑같은 m을 곱해서 나타냈을 때 F는 ma 이퀄 ES분의 1 V2 스퀘어 마이너스 V1 스퀘어 m을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m이 각각 곱해진 채로 이렇게 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s를 좌측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F 곱하기 s가 되고 F 곱하기 s는 각도가 같다는 가정하에 1이라는 값으로 치환이 됩니다. 즉 W는 F.S이고 남아있는 항을 가만히 보면 2분의 1 mv2 스퀘어에서 2분의 1 mv1 스퀘어를
빼준 것으로 E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질량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 힘을 주게 되면 속도가 변하면서 이렇게 X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누군가 델타 X만큼 힘을 주어서 변이를 유발을 하면 이 일을 해 주었다는 얘기고, 이 해준 일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두 번째 상태에서 속도가 커지는 형태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과 에너지의 원리라고 해서 정리를 해보면 한 입자에 작용하고 있는 총 힘에 의한 일은 힘을 주어 변이를 유발하고 일을 해준다고 하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에너지의 변화와 같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식을 통해 정리를 해보면 W는 x1부터 x2까지 fdx로 나타내어 있는 일에 대한 일반적인 수식입니다. 이 수식에서 f를 ma라고 나타내면 m 곱하기 dt분의 dv로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 있는 항을 가만히 보면 m 곱하기 dt분의 dv에서 dv와 dx의 위치를 바꾸어 dt분의 dx dv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적분을 잘 공부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dx를 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dx를 먼저 곱하나 dv를 먼저 곱하나 상관이 없으니 dx를 앞으로 포지션을 미치게 되면 dt분의 dx라는 것으로 나타내고, 이것은 바로 v라고 나타낼 수 있으니 요 주어져 있는 수식에서 x1부터 x2가 v1부터 v2까지 m은 v와 관계없다고 해주면 운동하는 동안에 질량이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m을 앞으로 뽑아내고 인테그럴 v1부터 v2, vdv인데 적분하고 나오게 되면 2분의 1 v제곱이 m이 모두 곱해지게 되므로 2분의 1 mv2 스퀘어 마이너스 2분의 1 mv1 스퀘어가 되는 앞에서 보았던 수식과 동일하게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과 에너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주어진 물체에 일,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변할 수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형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이블 7.1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한번 나타내 본 것입니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라든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이라든가 아니면 공기 속에서 산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산소가 가지고 있는 속도를 고려한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니 잠깐 참조해서 보도록 합니다. W는 K2-K1 이퀄 델타 K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일과 에너지 원리의 한 표현입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문제 6.16 문제입니다. 높이 h에서 초속도 없이 떨어뜨린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등가속도의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도 이 속도를 유도를 할 수가 있고, 앞에서 3장, 4장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아주 빨리 속도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문자로만 주어져 있으니 문자로만 유도가 되는 건데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으로 그 속도를 구해보면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은 3개가 있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V를 구하는 문제인데 높이 H와 관계되어 있고 시간이 생략단체로 나타나 있는 수식은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일단 Y방향으로 바꾼 공식에서 세 번째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델타 Y가 높이 H라고 치환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속도가 제로라고 하면 이 항이 사라지게 되므로 세 번째 항 중에서 없어지는 텀과 Y를 델타 Y를 H로 치환해서 VY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루트 2GH로 금방 정리가 됩니다. 공부를 좀 학생들은 금방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높이만 측정을 하면 자연화하는 물체의 충돌 직전의 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방식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1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풀어보면 W는 MGH는 2분의 1 MV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위에 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만 있는데 바닥에 닿기 직전에는 운동 에너지로 모든 에너지가 다 전환이 된다는 일과 에너지의 원리에서 V를 구해주는 것이므로 똑같은 항들을 생략을 하고 이항시켜 정리를 해주면 VY는 똑같이
루트 EGH로도 유도가 됩니다. 당연히 어느 쪽으로 유도를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 개념을 통해서 일과 정의 또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모든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다는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일단 포텐셜 에너지는 둘 이상의 입자로 이루어진 계에 외부의 힘이 주어지면 일을 하는데, 일을 해 주었을 때 운동 에너지가 변할 수도 있지만 운동 에너지 이외에 입자의 배치가 달라짐으로써 계에 인풋 또는 아웃풋 되는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지구와 태양 간에는 그 반경이 늘 일정한 것이 아니라 지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게 되는데, 가까워져서 속력이 빠를 때는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전체 에너지는 일정해야 되므로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진다. 반경이 멀어지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고 포텐셜 에너지가 커진다 라고 이해를 해줍니다. 즉 태양과 지구 사이의 배치가 달라짐으로써 에너지가 인아웃 되는 현상에 토틀리 얘기를 해주는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범위가 너무 크므로 중력에 한정된 포텐셜 에너지를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높이 h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줄 때 UG라고 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내 줍니다. U는 포텐셜 에너지고 G는 그래비테이셔널,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MGH라는 공식으로 금방 나타낼 수 있습니다. 농구할 때 공을 위로 던졌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일단 위로 던지게 되면 물체가 위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력에 의한 일은 감소를 하죠. 왜 그러냐면 앞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물체가 떨어지거나 물체가 올라갈 때 중력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중력에 의한 일과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항상 그 부호가 반대입니다. 즉 공이 위로 올라갈 때는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를 하지만 중력에 의한 일은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거죠.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입니다. 물체가 아래로 운동을 할 때는 밑으로 떨어질 때 포텐셜 에너지는 당연히 감소를 합니다. 중력에 의한 일은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플러스죠. 마찬가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나와서 이 둘 사이에는 항상 부호가 반대라는 것을 기억을 해둡니다. 정리를 해보면 중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종의 필드 포스, 장력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 장력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면 항상 그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와는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므로 반드시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일과 포텐셜 에너지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력은 필드 포스라고 하므로 F 필드로 나타낼 수 있고, 중력과 같은 것들이 바로 장력입니다. 또 다른 장력의 예는 전기력이 있고, 2학기 때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 필드라고 하는 것은 장력에 의한 일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1번 위치로부터 2번 위치일 때까지 힘과 그때 유발된 변이에 의해서 일을 구해줄 수가 있다는 일반적인 수식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 차이와는 그 부호가 반대이므로 U2-U1이라고 되어 있는 포텐셜 에너지 전체에 항상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게 되고, U2-U1은 델타 U이므로 마이너스 델타 U를 표시해 주는데 이렇게 수식이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예와 연계하여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10kg인 물체가 H1 10m에서 H2 5m까지 이동을 한다고 해주면 이러한 상태입니다. 10m에서 5m까지 떨어지는 경우죠. 일과 포텐셜 에너지 차이 관계를 보겠습니다. 중력 첫 번째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mgh1이므로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980줄. U2 같은 경우는 mgh2이므로 금방 계산해서 490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중력이 해준 일은 어떻게 되느냐?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먼저 보면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항상 델타 U에서는
나중 것에서 처음 것을 빼주는 것이 델타이므로 U2-U1에 의해 마이너스 490줄이 계산이 됩니다. W는 계산을 해주면 F.S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그것의 크기는 플러스 490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델타 U를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490줄이 나왔으므로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이를 바로 직관적으로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즉 플러스 490줄이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예제와 연계를 해서 반드시 잘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W는 mg로 나타내는데 원래 기인은 만류인력에 있는 것입니다. Fg라고 되어 있는 중력은 만류인력에 기초해서 그 수식을 써보면 gmm 나누기 r 스퀘어라는 수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붙어있는 r 꼭새는 단위 벡터로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r 꼭새로 되어 있는 것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 것은 아래쪽으로 향하고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한 입자가 예를 들어 1부터 2 지점까지 이동하는 경우에 2를 중력 포텐셜 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 관점에서 보게 되면 W 필드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W 필드는 1 지점부터 2 지점까지 힘을 거리에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힘은 마이너스 gmm 나누기 r 스퀘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r 꼭새는 계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이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gmm 나누기 r 스퀘어를 넣고 r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r과 관계없는 gmm은 앞으로 나옵니다. 남아있는 것은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인데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승인데 적분을 하고 나오면은 r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즉 r분의 1을 r1을 한번 넣고 r2를 한번 넣어서 연산을 해주게 되면 gmm 나누기 r2 두 번째는 gmm 나누기 r1인데 이것에 마이너스가 되고 이 마이너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 차이에 마이너스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연계를 해보면 델타 U는 이항을 시켜서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부호가 좌측으로 이항이 되는 것이므로 이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인데 이것이 바로 U2-U1입니다. 연계해서 가만히 보면 U2는 즉 마이너스 gmm 나누기 R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식화해서 나타내 보면 포텐셜 에너지는 거리 R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gmm 나누기 R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생소할 수도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구 관점에서 여기 있는 지구와 여기 있는 물체에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인 점이 어딘지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라고 하는 것들은 이 수식으로 봤을 때 이 전체 값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제로가 될 수가 없으니 분모가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 전체 값이 제로가 되어야 되니 이 전체 값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무한대로 커져야 합니다. 따라서 분모가 무한대로 커지는 것은 R이 무한대로 갔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가 된다고 이해를 해주면 좋습니다. 즉, 이 물체가 아주 먼 위치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지구와 이 물체 사이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포텐셜 에너지를 지금 새로운 수식으로 하나 배웠는데 아주 잘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관점은 만류인력 베이스로 나와 있는 이 수식과 지표면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MGH로 나와 있는 수식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 적당할 때 적당한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외력이 일을 해주게 되면 에너지가 용수철에 저장이 되는데 그때 일이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즉 원래 초기 상태에 이러한 상태에서 외부에서 힘을 주어서 압축을 시키게 되면 힘과 변이가 있고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S를 써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을 해주고 외부에서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변이를 X만큼 유발을 시킨 상태로 에너지를 저장해준다고 하면 0부터 X까지 KX, DX를 인테그럴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탄성력 또는 외력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KX를 적분을 해서 나타내면 2분의 1 KX 제곱으로 금방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외부에서 해준 일이 용철 상수는 일정할 때 2분의 1 KX 제곱의 크기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A만큼 압축을 했을 때 또는 압축된 그 힘을 릴리즈 했을 때는 물체가 유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수식을 보게 되면 2분의 1 KA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으로 되어 있는 수식에서 A만큼 압축을 했을 때 가지고 있는 토탈 포텐셜 에너지가 이 물체가 유동을 할 때 가지는 토탈 운동 에너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맥시멈 운동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좌항으로 이항을 해서 V는 n분의 KA라는 걸로 특정한 위치에서의 속도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의의 변이의 X에서의 속력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위에서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A만큼 압축을 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로 유동을 하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고 특정한 위치 V에서도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속도를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에서 일을 해주게 되면 운동 에너지 이외에는 모두 포텐셜 에너지를 저장이 된다는 것이고 중력 관점에서 또는 탄성력 관점에서 모두 다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해준 일이 소모되지 않고 그 합이 늘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천천히 위쪽으로 끌어올려 롤러코스터를 출발을 시키면 맥시멈 포텐셜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맥시멈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이지만 항상 그 썸메이션은 일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에너지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말하는 법을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관점에서도 다른 과학 관점에서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 내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분을 해서 각각 하나는 개, 또 하나는 주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스템 1로 표현되고 있는 개에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를 했던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내부 에너지 등등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는 외부하고 인터랙션을 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으로 나타내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병에 물이 일정 부분 차여 있고 마개가 없어서 증기를 통해서 물이 물의 형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단열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열 에너지가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는 우리가 오픈 시스템, 열린 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또 다른 시스템으로는 마개가 막혀 있어서 물질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반면 열이라고 되어 있는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닫힌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개와는 달리 전체가 막혀 있고 또 단열을 통해서 에너지조차도 출입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고립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각각 특징이 있는데 비고립계와 고립계라고 우리가 구분지어 얘기를 할 때 고립계는 에너지가 경계를 넘을 수 없는 경우에 시스템을 고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것이죠. 비고립계는 에너지가 계의 경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범주를 보게 되면 비고립계가 훨씬 더 큰 범주이고
역학적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일부이므로 전체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시스템은 고립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실험에서 잠시 설명을 한 적이 있으니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량은 P는 MV라는 수식으로 나타냅니다.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은 벡터 물리량이므로 운동량은 벡터 물리량이고 여기에 있는 속도도 벡터 물리량입니다. 즉 방향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둘을 곱해서 운동량을 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 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dt분의 dp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의 운동량 변화에서 나온 것이고 P는 mv이므로 m 곱하기 dt분의 dv로 나타낼 수도 있고 dt분의 dv는 가속도이므로 F는 ma라는 수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운동하고 있는 시스템에 외부에서 힘을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주면 F가 제로인 경우가 됩니다. F가 제로인 경우는 수식을 다시 살펴보면 dt분의 dp가 제로인데 dt분의 dp가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dp가 제로가 되어야 되고 dp가 제로라는 얘기는 P2-P1 즉 운동량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운동량이 제로가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량은 일정하다라고도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운동량 하면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무조건 어떠한 시스템에서 외부에서 이 물체들의 외력이 작용을 하지 않으면 그 물체들의 총 운동량은 항상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하나이어도 좋고 두 개이어도 좋습니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운동량은 항상 보존됩니다. 예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러한 진자에서 진자 하나를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운동량은 그대로 전달이 돼서 끝에 있는 진자 하나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충격량입니다. 힘은 운동량의 변화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수식을 다시 써보면 dt분의 dp는 f이므로 dp는 f 곱하기 d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변을 적분을 해서 표현을 해주면 인테그랄과 인테그랄을 통해서 적분해서 표현을 해주면 상수 1이 적분돼서 P2-P1 즉 운동량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고 우측에 있는 항은 시간 T1부터 T2까지 F 곱하기 DT로 충격량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줍니다. 즉 충격량은 힘을 시간을 통해 적분을 하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자로 J라고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달려가던 자동차가 짧은 시간 동안에 벽에 부딪히게 되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초기에 있는 운동량과 충격을 하면서 제로가 되는 운동량의 운동량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 운동량의 변화가 바로 충격량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이미지 그래프를 잠깐 보게 되면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가 T1부터 T2까지 급격하게 속도가 제로까지 떨어지게 되면 T1 타임부터 T2 타임까지 운동량이 변하는 것이고 T1 타임부터 T2 타임까지 이만큼의 충격량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운동량은 충격량이란 얘기인데요. 그 물리적인 크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컵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을 때 수건 위에서는 깨지지 않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깨지는 이유는 운동량의 변화는 두 가지 케이스가 모두 같지만 운동량이 변화하는 속도, 시간에 수건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간 운동량이 서서히 작아지지만 변화가 있지만 콘크리트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의 운동량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충격량이 큰 것이다. 힘이 집중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우측에 있는 그래프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헤비급 복서인 마이크 타이슨이 사람을 때릴 때 효과적인 충격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일단 맞추면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면 때리고 빨리 뺍니다. 즉 운동량이 변하는 시간을 짧게 주어 충격량을 집중한다는 방법인 거죠.
예전에 문제풀이에서 나타냈던 출제했던 문제인데요. 고무총알과 납총알에 대한 운동량의 변화와 충격량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 나무 토막을 쓰러뜨릴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납총알보다는 고무총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총알은 나무 토막에 가서 박히지만 고무총알은 운동량의 변화가 부딪히고 난 다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니 운동량은 벡터 물리량이라 반대쪽으로 튀어나오는 물리량까지 더해서 충격량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무총알이 납총알보다 훨씬 더 큰 충격량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정부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진압을 할 때 물대포도 쏘지만 고무총으로 진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일한 질량의 납총알과 고무총알로 사람을 때리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고무총알이 납총알보다 더 큰 충격량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인체로 파고들지 않으니 사람이 죽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아주 큰 충격량을 통해서 사람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고무총알인 것입니다. 재미삼아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차원 탄성 충돌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많이 보는 현상인데요. 앞에 있는 운동량, 충격량과 연계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합니다. 일단 탄성 충돌이라는 표현은 언제 쓰는 것이냐면 충돌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면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수식으로 암기를 하지 않습니다. 개념으로 이해를 해줍니다. 첫 번째,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하는 것은 운동량은 질량과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도의 곱이라고 했으니 m1v1i 플러스 m2v2i 이퀄 m1v1f 플러스 m2v2f라는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수식을 암기하지 않습니다. 운동량 보존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에서처럼 움직이는 물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m1, 하나는 m2입니다. 충돌하기 전에 가지는 속도가 각각 이쪽은 v1, 이쪽은 v2입니다. 그럼 충돌 전에 가지고 있는 토탈 운동량은 m1 v1 초기 속도이니까 i, m2 v2 초기 속도니까 i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v1이 커서 v2를 때리게 되면 충돌하고 난 다음에는 속도가 달라지는데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중 속도이니까 f라고 되어 있는 하점자를 이용해서 나중 속도를 표시를 해주면 m1 v1 f 플러스 m2 v2 f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운동량 보존은 전체 충돌 전에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전체 충돌 후에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크기와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따라서 수식을 암기하지 말고 개념을 통해서 이 수식을 유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m1에 대해서 묶으면 좌항으로 m1을 모두 우항으로 m2를 모두 이항시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수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둡니다. 두 번째, 운동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를 수식으로 나타내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보면 충돌 전후에 두 물체는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토탈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보면 2분의 1 m1v1i 제곱, 2분의 1 m2v2i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각각 충돌 전에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충돌 후에 운동에너지와 모두 같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운동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운동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를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운동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당구공의 충돌을 운동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흔히들 설명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당구공의 충돌은 운동에너지 보존의 사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돌하는 당시에 소리 또는 부딪히면서 생기는 분자 간의 인터랙션에 의한 열 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둡니다.
주어져 있는 수식이 약간 복잡한 것 같지만 동일한 것들이 매우 많이 반복이 되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 2분의 1을 모두 삭제를 하고 M1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또 M2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수식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형태가 우리가 많이 보았던 인수분해에서 많이 나왔던 형태이므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곱셈 공식으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수식을 정리를 조합을 한번 해보면, 어떤 물체가 탄성 충돌을 해준다고 하면 운동량도 보존이 되고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두 물체의 상대 속도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운동이 된다는 게 탄성 충돌의 특징입니다. 특히 1차원 탄성 충돌 같은 경우에는 1차원이니까 X방향 하나만 고려를 해준다고 해주면 두 입자의 질량이 같다고 했을 때는 둘이 서로 속도를 교환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수식이 운동량, 보존에 대한 수식입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수식이 운동에너지, 보존에 관한 수식입니다. 위와 아래와 같은 것이 있네요. 따라서 약분이 되는 것들을 각각 지워서 표현을 해주면 남는 항은 V1I 플러스 V1F 이퀄 V2F 플러스 V2I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거를 이항시켜 정리를 해보면 V1I 마이너스 V2I 이퀄 V1F 마이너스 V2F의 전체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게 이퀄로 정리가 됩니다. 좌항은 무슨 뜻이냐면 I가 공통이므로 충돌 전에 가지고 있는 속도 분포, 우측에 있는 항은 F가 공통이므로 충돌 후에 나타나는 속도 분포를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두 번째 속도를 빼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상대 속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즉 좌항은 충돌 전에 가지는 상대 속도고요, 우항은 충돌 후에 가지는 상대 속도인데 마이너스입니다. 즉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1차원 탄성 충돌을 하게 되면 두 물체의 두 입자의 질량이 같게 된다고 했을 때 M1과 M2를 모두 생략한 경우를 보게 되면 충돌 전의 상대 속도와 충돌 전의 상대 속도가 서로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서로 바뀐다는 거죠. 이것을 서로 속도를 교환한다고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 속도는 중요한 개념이니 잘 이해를 해주도록 합니다. 2차원 탄성 충돌은 1차원 탄성 충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탄성 충돌이므로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다만 2차원이기 때문에 X방향과 Y방향을 모두 고려를 해준다는 것이죠. 주어져 있는 물체에서 정지해 있는 M2에 움직이고 있는 M1이 가서 부딪히면 X축, Y축 모두 움직이니까 2차원 탄성 충돌의 예로 삼고 운동량 보존과 운동에너지 보존의 수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방향으로는 초기에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M1만 있으니까 M1 V1I, 충돌하고 난 다음에는 두 물체가 모두 움직이는데 M1 V1F 코사인 세타와 M2 V2F 코사인 파이로 나타냈습니다. 즉 M1이 이렇게, M2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M1이 가지고 있는 X방향 속도는 순수하게 이렇게, M2가 가지고 있는 속도는 순수하게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각각의 세타를 이쪽이 세타, 이쪽이 파이라고 해주면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파이의 전체 합으로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Y방향은 처음에 둘 다 Y쪽으로 움직이는, M1과 M2가 Y쪽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없으므로 초기에 운동량은 제로인데 충돌하고 난 다음에는 M1은 위쪽으로, M2는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각각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를 취해서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유는 잘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 보기 바랍니다. 탄성 충돌이므로 운동 에너지도 보존됩니다. X방향, Y방향 모두 보존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속도로
운동 에너지가 표현이 되므로 여기서 가지고 있는 U1과 여기서 가지고 있는 U2 또는 V1과 V2를 표현을 해주면 초기의 운동 에너지는 M1만,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는 M1과 M2가 나누어서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 라고 이해를 해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나타내면 됩니다. 앞서 진행되었던 실험 과목을 통해서도 1차원, 2차원 탄성 충돌, 또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보존에 대한 개념이 여러 번 전달이 되었으니 연계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탄성 충돌 말고 다른 충돌의 예는 비탄성 충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탄성 충돌이라고 해주면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대부분의 충돌은 다 비탄성 충돌이죠. 즉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우리가 당구를 칠 때 계속 시간마다 보게 되는 당구공의 충돌은 바로 비탄성 충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충돌의 예로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습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은 반발 계수가 제로인 경우의 충돌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수식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M1V1I 플러스 M2V2I 이퀄 M1 플러스 M2VF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경우가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처음에는 운동량이 각각 있었는데 충돌하고 난 다음에도 운동량은 각각 있지만 M1과 M2가 동일한 속도를 갖는다는데 완전 비탄성 충돌의 키가 있습니다. 즉 M1과 M2가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VF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유도를 해줄 수도 있는데 전혀 암기할 사항은 아니고 완전 비탄성 충돌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큰 물고기와 예를 들어 작은 물고기가 처음에 이렇게 운동량을 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부딪혔을 때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해주면 먹고 나서 한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작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같이 오른쪽으로만 움직이게 되니 이때 속도가 같다고, 속력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고 표현할 수 있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 예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반발계수에 대한 개념을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발계수는 충돌 전후에 두 물체가 가지는 상대 속도의 비를 나타냅니다. 충돌 전의 속도가 얼마인지 구하고 충돌 후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해서 그 크기를 비교를 해서 나타내는 값입니다. 보통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V2i-V1i 분의 V2f-V1f니까 아래에 있는 항만 살펴보면 충돌 전에 1번 위치에서 관찰한 상대 속도입니다. 위에 있는 분자항은 1번 위치에서 나타난 충돌 후에 나타나는 상대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식을 가만히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물체를 자유낙하시킨다고 했을 때 그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 또는 충돌하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이동한 거리의 비율에 루트를 씌워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반발계수의 크기는 항상 0부터 1까지로 주어지게 됩니다. 1인 경우가 아까 얘기했던 탄성 충돌인 경우고요. 0인 경우가 아까 얘기했던 완전 비탄성 충돌인 경우입니다. 보통의 충돌은 반발계수가 0과 1 사이에서 전달이 되니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자유낙하와 연계해서 설명을 해보면 높이가 주어진 상태에서 물체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기 직전에 가지는 속도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가지는 속도의 크기를 둘이 서로 비교를 해서 반발계수를 나타냅니다. 떨어진 높이만큼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때는 반발계수가 1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왔다가 똑같이 위에까지 올라올 수 있는 반발계수 1인, 즉 영원히 운동하는
그런 탄성 충돌을 볼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떨어졌다가 일정 높이만큼 올라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떨어지는 속도의 비율과 여기에서 출발하는 속도의 비율을 측정하기 쉽지 않으니 높이 h1을 재고 높이 h2를 재서 루트를 씌워 계산하면 반발계수를 쉽게 연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반발계수의 개념도 충돌에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탄동진자에 대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충돌과 관계가 깊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탄동진자는 총알의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총알의 속도를 측정하는 과정을 한번 잠깐 상상을 해보면 총알의 속도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보통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발사된 총알이 빠른 속도로 가서 안에 완전 비탄성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총알의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진자에 매달려 위로 올라간다고 해주면 비교적 속도가 느리고 올라가는 정도의 높이를 측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주면 총알의 속도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디바이스가 탄동진자입니다. 총알의 질량과 속도, 나무토막의 질량과 속도 이런 것들을 모두 디파인한 후 충돌의 과정을 보면 무조건 운동량은 보존된다고 했으므로 초기에 가지고 있는 토탈 총알의 운동량이 충돌 후에 비탄성 충돌 후에 완전 비탄성 충돌 후에 가지고 있는 운동량과 같아야 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공식을 쓰게 되면 총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운동 에너지가 총알과 나무토막이 합쳐진 전체 포텐셜 에너지가 인가되는 만큼 위로 올라갈 테니 수식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결국 알고자 하는 것은 총알 V1이 가지고 있는 속도이므로 여기 주어져 있는 수식,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운동량 보존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수식을 연계해서 소거를 해주게 되면 V1은 스몰 m 플러스 라지 m 곱하기 루트 2GH로 결정이 됩니다. 수식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이유는 m이라고 나타내야 되는 것들은 모두 측정이 가능하고 루트 안에 2, 중력과 속도 9.8, 그리고 높이 h 또한 측정이 가능해서 아무리 빠른 속도를 가지는 총알이라고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충돌 전후의 상황, 질량과 높이를 측정을 통해 V1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에 이 탄동진자에 대한 수식 정리의 의의가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 운동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쓰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쪽에 있는 내용은 공부하다 지루할까 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라고 슬라이드를 첨가한 것이니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우리 팀장이 매일매일 써서 보여주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학생이지만 한 번쯤은 읽어보고 그 내용을 곱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모두 끝났고 과제입니다. 연습문제 6.4부터 6.24까지 주어져 있으니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문제풀이를 할 때 계속 의견을 남기기는 했었지만 항상 아래의 과정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문제를 무조건 잘 읽고 이해하고 정리한다. 두 번째, 마구잡이로 문제를 풀지 않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수식이 뭔지 쓰고 그 구하는 물리량에 대해서 수식을 정리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구하려는 물리량에 대한 수식 정리 이후 주어진 조건들을 모두 대입해서 계산한다. 대입해서 계산을 할 때의 단위는 항상 MKS 단위로 만든다. 네 번째, 계산은 반드시 한 번에 그 크기를 구하도록 하고 답을 써서 작성을 하고 단위까지 올바르게 표현한 이후에 이 문제에서 구하는 답이 물리적인 의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 번쯤은 검토를 한다는 것이 문제풀이의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모두 잘 이해하고 잘 풀도록 합니다. 반복 숙달 연습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통해 연습을 충실히 하면 향후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을 해서 답을 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재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스캔한 문제를 올리니 참조를 해서 문제를 풀도록.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